아버지가 폐암 말기 진단을 받은 건 작년 9월이었다. 52살인 내가 15년 동안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처음으로 느낀 절망감이었다. 병원에서 6개월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들었을 때 옆에 있던 건 나뿐이었다. 형은 미국에서 10년 살다가 3년 전 귀국해서 IT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연매출 50억 규모라고 자랑하던 그 회사 때문에 늘 바빴다. 아버지 진단 소식을 전했을 때도 첫 마디가 이거였다. 심각한 거야? 나 다음 주에 중국 출장 있는데. 나는 한숨을 참았다. 15년 전부터 그런 시기였으니까. 내가 부모님 모시겠다고 했을 때도 형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당시 나는 37살이었고 각 결혼한 부인 미영이와 함께 시작한 새살림이었다. 하지만 아버지가 정년퇴직하시고 어머니가 당뇨 합병증으로 쓰러지신 후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3번 있었다. 2015년 부장 승진 때는 어머니 수술 때문에, 2018년 본부장 승진 때는 아버지 심장병 때문에, 2021년 이사 승진 때는 코로나로 부모님 돌봄이 더 필요해서 모두 포기했다. 동기들은 이미 임원이 되어 있었지만 나는 여전히 차장이었다. 월급 450만 원으로 내 식구 생활비에 부모님 의료비까지 감당하는 건 쉽지 않았다. 특히 아들이 고3 딸이 중2가 되면서 교육비 부담이 만만치 않았다. 아들 학원비만 월 80만 원, 딸 학원비 50만 원에 부모님 약값이 월 40만 원. 적금도 제대로 못 넣고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 항암 치료비는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미영이에게 전화했다. 여보, 아버지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셔.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다. 15년 동안 시부모를 모시느라 고생한 아내였다. 친구들은 다 맞벌이를 하는데 미영이는 시어머니 간병 때문에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질 수 없었다. 얼마나 드실까? 3차까지 하면 2천만 원 정도? 적금 깨야겠네. 그게 다였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했겠나. 15년 동안 쌓아온 5천만 원 적금 중 절반을 아버지 치료비로 써야 하는 상황. 아들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마련할지 막막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형에게 치료비 분담을 요청했을 때의 반응은 예상 그대로였다. 성우야, 미안한데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 진행 중이라 현금 사정이 어려워. 대신 나중에 꼭 보상해줄게. 나중에 보상해준다는 말을 15년 동안 몇 번 들었는지 모른다. 형은 강남 아파트에 살면서 외제차를 몰고 다녔지만 부모님 미래는 늘 현금 사정이 어려웠다. 아버지 간병은 고된 일이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버지 약을 챙기고 출근 전에 병원 모시고 가서 퇴근 후에는 다시 병원으로 달려갔다. 주말에는 집에서 쉬고 싶으셨지만 몸이 불편하신 아버지를 계속 지켜봐야 했다. 형은 한 달에 한두 번 병문안을 왔다. 올 때마다 고급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와서 아버지께 안부를 묻고는 30분 만에 돌아갔다. 성우가 잘 모시고 있어서 다행이야. 나는 일이 바빠서 자주 못 와도 마음만은 늘 여기 있어.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평생 장남을 우대하며 사신 분이었으니까 나는 입을 다물고 있었다. 15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올해 3월이었다. 마지막 순간에도 곁에 있던 건 나와 미영이뿐이었다. 형은 중국 출장 중이라 하루 늦게 도착했다. 성우야, 고생 많았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다. 79년을 사신 과묵한 아버지가 생전 처음으로 내게 해주신 고마움의 표현이었다. 그 한마디에 15년간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장례식장에서 형의 모습을 보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받으며 마치 자신이 15년 동안 부모를 모신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이 어색했다. 동생이 고생 많이 했어요. 저도 바쁜 중에 자주 왔지만 그때 형수가 조문객 한 분에게 하는 말이 들렸다. 아버님이 평소에 장남을 많이 신뢰하셨거든요. 모든 걸 큰아들에게 맡기시려고 했어요. 나는 고개를 돌렸다. 15년 동안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없었다. 하지만 장례식장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형이 말했다. 성우야, 아버지 일이 다 끝나면 우리가 할 얘기가 있어. 시간 좀 내줘. 그때는 단순히 상속 절차에 대한 이야기려니 생각했다. 아버지가 남기신 8억 원짜리 아파트와 2억 원의 예금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형제 간 상의 정도로 여겼다. 15년간 모든 걸 희생하며 부모를 모신
내가 조금이라도 더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법적으로도 기여분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고 아버지도 마지막에 고마워하셨으니까. 하지만 49제를 치르고 난 후 형이 꺼낸 이야기는 내 예상과 완전히 달랐다. 49제를 치른 다음 주 일요일 형이 집으로 찾아왔다. 평소라면 전화로 간단히 끝냈을 텐데 직접 온 걸 보니 중요한 얘기가 있는 모양이었다. 형수도 함께 왔다. 회계사 출신인 형수는 늘 숫자에 정확했고 말도 또박또박했다. 미영이가 차를 내오자 형이 먼저 입을 열었다. 성우야, 아버지 유산 정리 얘기 좀 해야겠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한 이야기였다. 부동산 명의 변경도 해야 하고 상속세 신고도 3개월 안에 해야 한다고 들었다. 형님, 저도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일단 상속세부터 계산해 봐야겠죠? 형수가 서류 봉투를 꺼내더니 차분하게 말했다. 제가 미리 계산해 봤는데 아파트 8억에 예금 2억이니까 총 10억이에요. 상속세는 대략 2억 8천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역시 회계사답게 정확했다. 그러면 실제로 나눌 돈은 7억 2천만 원 정도가 되는 셈이었다. 그럼 상속세는 어떻게 내죠? 현금이 2억밖에 없는데. 그건 걱정 마. 내가 일단 내고 나중에 정산하면 돼. 형이 말에 안도했다. 당장 3억에 가까운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형이 계속 말을 이었다. 그런데 성우야, 아버지가 생전에 나한테 말씀하신 게 있어. 어떤 말씀요? 유산은 장남인 내가 관리하라고 하셨어. 전통적으로도 그런 거고 제사도 내가 지내야 하니까. 나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15년 동안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없었다. 형님, 그런 말씀 언제 하셨어요? 저는 못 들었는데 내가 병원에 모시고 간 사이에 따로 말씀하셨어. 아버지도 고민이 많으셨나 봐. 내가 고생한 건 인정하지만 집안대를 이어가는 건 장남의 몫이라고. 형수가 거들었다. 성우야, 아버님이 평소에도 큰아들을 많이 신뢰하셨잖아. 장례식 때도 조문객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 나는 말문이 막혔다. 15년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버지 모시고 승진 기회 3번 포기하고 적금까지 깨가며 치료비 댄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다. 형님, 그래도 제가 15년 동안 그건 내 의무였잖아. 부모 모시는 거야 당연한 거고. 그렇다고 유산을 반반 나누는 건 아니지. 형이 말해서 차가운 계산이 느껴졌다. 3년 전 미국에서 돌아올 때만 해도 동생이 고생 많았다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내가 물어보자 형수가 준비된 듯 대답했다. 원래는 50대 50이지만 아버님 유언이 있으니까 다르죠. 그리고 올해부터 친족상도례도 일부 바뀌었으니까 빨리 정리하는 게 좋을 거예요. 친족상도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있는 것처럼 들렸다. 형이 서류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성우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 서명만 하면 돼. 상속 포기 각서야. 상속 포기? 나는 종이를 들여다봤다. 법률 용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만 요약하면 내가 아버지 유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었다. 형님, 이건 너무... 성우야, 내가 너 버리자는 게 아니야. 일단 내 명의로 정리하고 나중에 내 몫은 따로 챙겨줄게. 지금 당장 나누면 상속세 문제도 복잡해지고. 미영이가 나를 보며 고개를 저었다. 15년 동안 시부모 모시느라 고생한 아내였다. 이제라도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눈빛이었다. 잠깐만요, 형님. 이거 너무 성급한 것 같은데. 성급해? 성우야, 법이 바뀌어서 가족 간에도 복잡해질 수 있어. 지금 안 하면 나중에 더 어려워져. 형수가 시계를 보며 말했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다음 주까지 처리 안 하면 상속세 가산세도 붙고. 뭔가 이상했다. 상속세 신고는 6개월 시한인데 왜 다음 주까지라고 하는지 모르겠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도 아닌 내가 뭘 안다고 반박하겠나. 형님, 그래도 좀 생각해볼 시간을. 성우야, 형이 너 속이겠어? 15년 동안 고생한 거 다 알고 있어. 내가 제대로 챙겨줄 테니까 걱정 마. 형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여유가 없었다. 뭔가 급하게 서명을 받으려는 분위기였다. 그때 고3인 아들이 방에서 나와 인사를 했다. 큰아버지, 안녕하세요. 오, 준호 많이 컸네. 대학은 어디로 갈 거야?
연세대 경영학과 지원하려고요. 형이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공부 열심히 해. 큰아버지가 도와줄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아들이 들어가고 나자 형이 다시 서류를 가리켰다. 성우야, 준호 대학 등록금도 많이 들 텐데 걱정하지 마. 내가 후원해 줄게.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다. 적금을 깨서 아버지 치료비로 쓴 상황에서 아들 대학비는 정말 막막했다. 형이 도와준다면. 하지만 미영이의 표정이 굳어져 있었다. 15년 동안 시댁을 위해 희생한 아내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을 몫을 포기하라는 소리로 들렸을 것이다. 형님, 그래도 하루 이틀 생각해보고. 성우야, 너 혹시 형을 못 믿어? 55살 형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다. 그러면서도 어딘가 위협적인 느낌이 들었다. 그게 아니라 이런 중요한 일은 중요한 일이니까 빨리 하자는 거야. 요즘 가족끼리도 법적으로 복잡해져서 말이야. 결국 그날은 서명하지 않고 형을 돌려보냈다.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다. 정말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15년 동안 함께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혹시 내가 욕심을 부리는 건 아닐까? 형이 정말 나를 챙겨줄 마음이라면 상속 포기각서에 서명하는 게 맞는 건 아닐까? 하지만 미영이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여보, 15년이에요. 15년 동안 당신이 포기한 게 얼마나 많은데 이제 와서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뭔가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다. 형이 다녀간 다음 날 나는 회사 법무팀 김 과장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같은 동기인 그는 로스쿨을 나와서 법률 상식이 풍부했다. 과장, 상속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무슨 일이야? 혹시 부모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형이 유산을 자기가 다 관리하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김 과장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성우야, 그거 조심해야 해. 요즘 형제간 상속 분쟁이 엄청 늘어나고 있어. 법정 상속분은 형제간의 50대 50이 원칙이야. 그런데 형이 아버지가 장남에게 다 맡기라고 했다는데 구두 유언? 그거 법적 효력 없어. 공증받은 유언장이 아니면 소용없지. 그리고 내가 15년 동안 부모 모셨다면 기여분 인정받을 수 있어. 기여분이라는 단어가 처음은 아니었지만 전문가 입에서 들으니 다르게 들렸다. 기여분이 얼마나 인정되는데?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내 경우라면 30%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야. 의료비 지출 증빙이랑 생활비 지원 내역 있어? 당연히 있지. 15년치 다. 그럼 걱정 마. 근데 성우야, 혹시 형이 서명하라고 가져온 서류 있어? 나는 어제 형이 가져온 상속 포기각서 얘기를 했다. 김 과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야, 그거 절대 서명하면 안 돼. 한 번 서명하면 번복하기 어려워. 그리고 요즘 친족상도례 개정돼서 가족 간 사기도 처벌받아. 내 형이 서두르는 이유가 있을 거야. 친족상도례. 형수가 어제 언급했던 그 단어였다. 뭔가 중요한 변화가 있었던 모양이다. 그날 퇴근 후 바로 변호사 사무소를 찾았다. 인터넷에서 찾은 상속 전문 변호사였다. 48살의 이정호 변호사는 차분하고 현실적인 사람이었다. 15년간 부모 부양하셨다면 기여분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료비만 3억, 생활비 2억 7천만 원이면 총 5억 7천만 원을 투입하신 거네요.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다. 기여분 30% 인정받으면 10억 유산에서 6억 5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상속세 빼면 4억 7천만 원 정도겠네요. 4억 7천만 원. 형이 제안한 상속 포기와는 하늘과 땅 차이였다. 그런데 변호사님, 제 형이 2024년 법 개정 때문에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고 하는데, 아, 친족상도례 개정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올해 7월부터 가족 간 사기, 횡령도 처벌받게 됐어요. 예전엔 가족이니까 넘어갔는데 이제는 달라졌죠. 그제서야 형이 속셈이 보였다. 법이 바뀌기 전에 서둘러 내 몫을 가로채려는 것이었다. 혹시 형님이 아버지 통장을 무단으로 해지했다면? 그거 완전히 사기죄예요. 2024년 개정법으로 가족이라도 처벌받습니다. 증거 있으시면 형사고발도 가능해요.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통장 내역을 확인해봤다. 과연 형이 병원에 계신 동안 예금 2억 원을 자신 명의 계좌로 이체한 기록이 있었다. 아버지 도장은 15년 동안 내가 관리해왔는데 언제 가져갔는지 모르겠다. 그날 밤 미영이와 긴 대화를 나눴다. 여보,
변호사 만나고 왔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이 4억 7천만 원 정도래. 정말? 그럼 우리 집도 살 수 있겠네. 15년 동안 전세로 살면서 내 집 마련이 꿈이었던 미영이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런데 형님과 법정에서 싸워야 해. 쉬운 일이 아닐 거야. 당연히 해야죠. 15년 동안 우리가 포기한 게 얼마나 많은데. 미영이가 맞았다. 나는 승진 기회 3번을 포기했다. 부장으로 승진했다면 지금쯤 연봉이 2천만 원은 더 높았을 것이다. 미영이도 시어머니 간병 때문에 제대로 된 직장을 포기했다. 15년간의 기회비용을 계산하면 10억도 부족했다. 다음날 형에게 전화했다. 형님, 어제 말씀하신 건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뭘 생각해? 성우야, 형이 널 속이겠어? 아니에요. 다만 이런 중요한 일은 법적 절차를 제대로 밟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다. 성우야, 혹시 누구한테 뭔 소리 들었어? 법무팀 동료한테 물어봤더니 상속은 50대 50이 원칙이라더군요. 야, 그런 것도 모르고 법무팀에 있어? 아버지 유언이 있으면 달라지는 거야. 형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다. 형님, 그 유언을 증명할 방법이 있나요? 증명? 야, 김성우, 형 말을 의심하는 거야? 55살 형이 나를 이름으로 부르는 건 처음이었다. 평소 성우야라고 부르던 사람이 갑자기 반말과 이름 호명으로 바뀐 것은 화가 났다는 신호였다. 의심하는 게 아니라 법적 절차를 따르자는 거예요. 법적 절차? 좋아. 그럼 법정에서 보자. 형이 전화를 끊었다. 처음으로 형과 정면 대결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 주말, 형수가 미영이에게 전화했다. 통화 내용을 들어보니 상당히 격한 말다툼이었다. 미영아, 당신이 성우를 부추기는 거 아니야? 시댁 망신시키려고? 형수님, 15년 동안 시부모 모시면서 우리가 희생한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게 며느리 도리 아니야? 그렇다고 시댁 재산에 욕심 부리는 건 아니지. 미영이가 전화를 끊고 나서 눈물을 흘렸다. 15년 동안 참고 살았던 감정이 터진 것 같았다. 여보, 저 말이 맞나요? 제가 시댁 재산에 욕심 부리는 거예요? 나는 아내를 안았다. 52살에 내가 49살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이런 위로뿐이었다. 아니야. 당신이 오라. 우리가 받을 몫을 요구하는 거야. 그 다음 주 월요일, 나는 이정우 변호사를 다시 찾았다. 상속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습니다. 각오는 하셨죠? 가족 소송은 감정적으로 힘들어요.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걸립니다. 괜찮습니다.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변호사가 착수금 500만 원을 요구했다. 적금에서 또 돈을 빼야 했지만 물러설 수 없었다. 소장을 접수한 다음 날, 형에게서 문자가 왔다. 김성우, 정말 형을 고소하는 거야? 아버지가 뭐라고 하실 것 같아? 마지막 기회다. 생각해봐. 나는 답장을 보냈다. 형님, 이제 형제가 아니라 법정에서 만날 당사자입니다. 변호사 통해서 연락 주세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형에게 반기를 든 순간이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기분이었다. 소송이 시작된 건 작년 5월이었다. 처음엔 6개월 정도면 끝날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1년 8개월이 걸렸다. 그동안 내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매달 둘째 주 화요일은 법원 출석일이었다. 회사에 반차를 내고 가야 했는데 동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52살 차장이 가족 소송으로 법원을 드나든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승진은 더욱 멀어진 느낌이었다. 첫 조정기일에서 형과 마주쳤을 때의 기분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15년 동안 형님이라고 부르며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남처럼 느껴졌다. 형은 비싼 정장을 입고 유명 로펌 변호사를 대동했다. 착수금만 1천만 원은 됐을 것이다. 조정위원이 중재를 시도했다. 형제분이 서로 양보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면 좋겠는데요. 형의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저희는 고인의 유언에 따라 장남이 상속받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차남의 부양 노고를 인정해서 1억 정도는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1억, 7억 2천만 원에서 1억이면 14% 정도였다. 15년간의 희생에 대한 대가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조정은 어렵겠습니다. 이정우 변호사가 단호하게 답했다. 결국 조정은 불성립되고 본격적인 소송으로 들어갔다. 1심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증거였다. 나는 15년간 모은 모든 자료를 제출했다.
아버지 의료비 영수증만 해도 박스 하나를 가득 채웠다. 매월 부모님께 드린 생활비 이체 내역, 간병일지, 병원 입퇴원 기록까지 빠짐없이 준비했다. 변호사가 계산해보니 놀라운 금액이었다. 의료비 3억 1천만 원, 생활비 지원 2억 7천만 원, 간병비용 환산 1억 2천만 원, 총 7억 원을 투입하셨네요. 7억 원. 아버지 유산 10억 원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반면 형이 제출한 증거는 빈약했다. 15년간 부모님께 드린 돈이 총 500만 원. 명절 용돈과 생신 선물이 전부였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형은 미국에 있을 때 한 번도 송금한 적이 없었다. 법정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증인 신문이었다. 아버지 주치의가 나와서 증언했다. 15년간 환자분을 모시는 과정에서 모든 의료진이 찬한분의 헌신을 받습니다. 수술 동의서 서명, 간병, 의료비 지불까지 모두 찬한분이 담당하셨어요. 이웃 아주머니도 증인으로 나와서 말했다. 성우 씨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버님 약 챙기고 밤늦게 들어와서도 간병하는 모습을 15년간 봤어요. 반면 큰아들은 명절에나 한 번씩 봤죠. 형 측에서는 전통적 상속 관습을 내세웠다. 형이 변호사가 주장했다. 장남이 제사를 지내고 가게를 계승하는 것이 우리 전통입니다. 고인께서도 장남을 신뢰하셨고요. 하지만 재판부의 반응은 냉담했다. 담당 판사가 55세 여성이었는데 호주제 폐지 이후의 법 변화를 잘 알고 있었다. 2005년 호주제 폐지 이후 장남 우대 관습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은 기여분과 실질적 부양 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가족 관계는 완전히 파탄났다. 형의 아들, 내 조카가 대학생이 되면서 이 상황을 알게 됐다. 친척들도 편을 나눠 서로 만나지 않았다. 명절에는 각자 따로 차례를 지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아들 준호의 반응이었다. 고3이던 아들이 어느 날 말했다. 아빠, 학교에서 애들이 그러는데 우리 집안이 법정에서 싸운다면서요? 창피해요. 18살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큰아버지를 고소한 것이 이해되지 않았을 것이다. 전통적 가치관으로는 형을 고소하는 것 자체가 폐륜으로 여겨질 수 있었다. 준호야, 아빠가 15년 동안 그런 건 몰라요. 그냥 빨리 끝내세요. 아들의 말에 마음이 아팠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1심 판결이 나온 건 올해 1월이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는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 피고의 기여분을 30%로 인정하여 상속분을 65% 대 35%로 정합니다. 기여분 30%. 내가 받게 될 몫은 6억 5천만 원. 형이 받을 몫은 3억 5천만 원이었다. 상속세 2억 8천만 원을 빼면 내가 실제로 받을 돈은 4억 7천만 원 정도였다. 판결문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 피고는 15년간 일상적 부양 의무를 넘어서는 특별한 기여를 했으며 이로 인해 고인의 재산 보존에 기여했다고 인정됩니다. 법정에서 나오면서 형과 눈이 마주쳤다. 55살 형의 표정에는 분노와 당황이 섞여 있었다. 성우야, 이게 끝이 아니야. 항소할 거야. 형님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더 이상 형님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았다. 15년간의 희생을 인정받았다는 기쁨보다는 가족을 잃었다는 허무함이 더 컸다. 이정호 변호사가 말했다. 1심에서 이겼지만 항소심도 각오해야 합니다. 보통 6개월에서 1년 더 걸려요. 또 1년, 벌써 1년 8개월을 싸웠는데 또 1년을 더 싸워야 한다는 게 막막했다. 변호사비도 추가로 300만 원이 더 들 예정이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15년간의 희생을 법원이 인정해준 이상 끝까지 가야 했다. 형이 항소한다면 2심에서도 이기겠다는 결심을 했다. 그날 밤 미영이와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대화했다. 여보, 이제 우리 집 살 수 있겠네. 응. 4억이면 괜찮은 아파트 살 수 있어. 15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다. 하지만 가족을 잃은 대가로 얻은 승리가 과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2심 판결이 나온 건 올해 10월이었다. 1심에서 승소한 지 9개월 만이었다. 전체 소송 기간으로는 1년 8개월. 내 인생에서 가장 길고 지친 시간이었다. 서울고등법원 22부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했다. 항소를 기각합니다. 1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합니다. 완전 승리였다. 기여분 30% 인정, 상속분 65% 대 35%가 최종 확정됐다.
형의 변호사가 마지막까지 전통적 상속 질서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정에서 나오면서 형을 마지막으로 봤다. 55살 형의 얼굴에는 15년 전과 완전히 다른 표정이 있었다. 패배감, 분노, 그리고 어딘가 체념 같은 것이 뒤섞여 있었다. 법정에서는 내가 이겼다. 형이 마지막으로 내게 한 말이었다. 법정에서는 이라는 표현에 묘한 뉘앙스가 있었다. 마치 다른 곳에서는 자신이 여전히 옳다는 식으로 들렸다. 형님, 이제 정리된 거죠? 정리? 응, 이제 남남이지. 그 한마디가 15년간의 형제 관계를 완전히 끝내는 순간이었다. 52살과 55살. 이제 중년이 된 형제가 법정에서 헤어지는 모습이 스스로도 참담했다. 승소 확정 후 실제 정산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다. 부동산 8억 원은 매매를 통해 현금화해야 했고 상속세 2억 8천만 원은 형이 먼저 낸 상태라 정산이 필요했다. 이정우 변호사가 최종 계산서를 보여줬다. 총 유산 10억 원에서 상속세 2억 8천만 원을 빼면 7억 2천만 원입니다. 65%면 4억 6천8백만 원이고 여기서 소송 비용 800만 원을 빼면 4억 6천만 원 정도 받으시게 됩니다. 4억 6천만 원. 15년간의 희생에 대한 법원의 공식적인 평가였다. 숫자로만 보면 만족스러웠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했다. 형이 받을 몫은 2억 5천만 원. 15년간 500만 원만 지원했던 사람이 받기에는 충분한 돈이었지만 형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했다. 미영이는 울었다. 여보, 드디어 끝났네요. 15년. 정말 길었어요. 49살 아내의 눈물에는 안도감과 함께 그간의 모든 고생이 담겨 있었다. 시부모 모시느라 포기했던 것들, 형수에게 들었던 서러운 말들, 남편의 소송을 묵묵히 지지했던 시간들. 아들 준호는 이제 대학생이 되어 있었다. 연세대 경영학과에 합격했는데 등록금 걱정은 이제 하지 않아도 됐다. 아빠, 축하해요. 그런데 큰아버지랑은 정말 끝인 거예요? 글쎄다. 아빠도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었다. 법적으로는 승리했지만 가족으로서는 완전히 끝난 것 같았다. 한 달 후 부동산을 매매로 정리하고 최종 정산을 받았다. 통장에 4억 6천만 원이 입금되는 순간 15년간의 모든 게 끝났다는 실감이 났다. 그 돈으로 분당에 괜찮은 아파트를 샀다. 전세가 아닌 내 집, 진짜 내 이름으로 된 집이었다. 미영이가 가장 기뻐했다. 여보, 이제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사 첫날 밤, 혼자 앉아서 생각해보니 씁쓸했다. 15년 동안 같이 살았던 그 집에서 아버지의 흔적들을 정리하며 나올 때 마치 모든 추억을 버리는 기분이었다. 가족 관계는 완전히 바뀌었다. 명절에도 우리끼리만 차례를 지냈다. 조카는 이제 대학 3학년이 됐는데 한 번도 안부 인사를 하지 않았다. 법정에서 싸운 삼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친척들 사이에서도 우리 집은 상속 소송한 집안으로 낙인 찍혔다. 어떤 친척은 대놓고 말하기도 했다. 성우가 너무했지. 형님을 법정에 세우다니.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15년간의 희생이 법적으로 인정받았고 정당한 몫을 찾았다. 무엇보다 미영이와 아이들이 이제 경제적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됐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형의 IT 회사가 어려워졌다는 것이었다. 코로나 여파로 매출이 떨어지고 대출이자 부담까지 겹쳐서 힘들다고 했다. 친척을 통해 들은 얘기로는 형이 상속받은 2억 5천만 원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투입했는데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성우 형님이 그리워하신다던데 연락 한번 해보지 그래? 친척 누나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선뜻 연락하기는 어려웠다. 1년 8개월 동안 법정에서 싸웠던 기억이 너무 선명했다. 그의 아버지 기일에 혼자 성묘를 갔다. 15년 동안 모셨던 아버지에게 근황을 말씀드리고 싶었다. 아버지, 이제 제 집도 마련하고 준호 등록금 걱정도 없어졌어요. 그런데 형님과는 정말 이렇게 끝인가 봅니다. 묘소에서 혼자 중얼거리는 내 모습이 쓸쓸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형을 만났다. 성묘를 다녀오는 길이었던 모양이다. 서로 어색하게 인사했다. 형님, 성우야. 1년 만에 나누는 대화였다. 형의 얼굴이 많이 늙어 보였다. 사업 스트레스 때문인지 흰머리가 늘었고
예전의 여유로운 모습은 찾을 수 없었다. 잘 지내지? 네. 형님도 건강하세요. 짧은 인사였지만 어딘가 서로 그리워하는 마음이 느껴졌다. 하지만 먼저 다가가기는 어려웠다. 너무 많은 일이 있었으니까. 그날 밤 미영이에게 말했다. 여보, 오늘 형님 만났어. 어떻게 됐어요? 인사만 하고 헤어졌어. 근데 뭔가 서로 그리워하는 것 같았어. 시간이 해결해 주겠죠. 미영이의 말이 맞았다. 상처가 아물려면 시간이 필요했다. 1년이 더 지났다. 아들 준호는 대학 2학년이 되었고 딸 민지는 고등학생이 됐다. 새 집에서의 생활도 안정됐다. 무엇보다 경제적 여유가 생기니 마음도 편해졌다. 어느 날 형에게서 문자가 왔다. 성우야, 아버지 3주기 때 같이 지내면 어떨까 생각해보니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아. 3년 만에 화해 제의였다. 나는 하루 종일 고민했다. 법정에서 싸웠던 기억, 가족이 분열됐던 아픔. 하지만 그래도 15년을 형제로 살았던 시간들. 미영이에게 물어봤다. 어떻게 생각해? 여보, 마음대로 하세요. 다만 다시 당하지는 마세요. 결국 형에게 답장을 보냈다. 형님, 3주기 때는 같이 지내죠. 하지만 예전과 똑같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버지 3주기 날, 3년 만에 형제가 한자리에 모였다. 형수와 조카, 그리고 우리 가족까지. 어색했지만 그래도 가족이었다. 차례를 지내면서 형이 말했다. 성우야, 그동안 미안했어. 형이 너무 욕심을 냈나 봐. 형님도 고생 많으셨을 거예요. 진심 어린 화해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래도 시작이었다. 그날 이후로 관계는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 예전만큼 가깝지는 않지만 그래도 명절에는 만나고 안부는 묻는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소송은 이길 수는 있지만 가족은 잃는 일이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15년간의 희생이 정당하게 평가받았고 미영이와 아이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교훈이었다. 부모님 생전에 상속 계획을 명확히 하고 기여부는 구체적 증거로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불공정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것. 지금도 가끔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에게서 상담 요청을 받는다. 그럴 때마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법적으로는 이길 수 있어요. 하지만 가족 관계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걸 각오하세요. 그래도 정의는 정의입니다.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 아내가 달라진 것은 봄날의 시작과 함께였다. 그 변화는 처음에는 미세한 균열처럼 눈에 띄지 않았다. 마치 거울에 맺힌 머리카락 한 가닥처럼 있는 듯 없는 듯 희미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균열은 조금씩 넓어져 갔다. 나는 대기업에서 12년째 근무하는 평범한 차장이다. 우리 가족은 서울 변두리의 아파트에서 아내 지혜와 초등학생 남매 서윤, 서준과 함께 살고 있다. 퇴근 후 아이들과 놀아주고 주말에는 함께 나들이를 가는 평범한 일상이었다. 아내 지혜는 전업주부로 아이들의 교육에 열심이었고 이웃들과도 활발하게 교류하는 사교적인 성격이었다. 특히 우리 아파트의 학부모 모임에서는 늘 중심에 서서 행사를 이끌곤 했다. 그러나 3월부터 지혜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항상 활발하게 참여하던 아파트 단톡방에서 침묵하기 시작했고 이웃들의 모임에도 가끔씩 불참하는 날이 늘어났다. 처음에는 봄맞이 대청소로 바쁘거나 아이들 학기 초 준비 때문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그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요즘 좀 피곤해 보여. 무슨 일 있어? 퇴근 후 거실에서 TV를 보던 중 물었던 질문에 지혜는 잠깐 굳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미소를 지었다. 아니, 그냥 봄이라 그런가. 좀 나른해. 그녀의 대답은 평소와 같았지만 눈빛은 달랐다. 시선이 흔들리고 나를 똑바로 보지 못했다. 12년 동안 함께 산 사람의 미세한 변화를 놓칠 리 없었다. 하지만 그날은 그저 피곤함이려니 하고 넘겼다. 한 주가 지난 뒤 아이들 등하교를 위한 학부모 모임에서도 지혜는 점점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앞장서서 일정을 조율하고 아이들 데려다 주기를 자청하던 그녀가 이제는 일이 있어서라는 핑계로 빠지는 날이 많아졌다. 11살 서윤이가 처음으로 의문을 제기했다. 엄마, 요즘 왜 학교 앞에 안 나와? 다른 엄마들은 다 오는데. 지혜는 서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곧 다시 나가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8살 서준이는 더 직접적으로 반응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갑자기 엄마에게 안겨 떨어지지 않으려 했다. 평소 독립심 강하던 아이의 행동이 이상했다. 어느 날 저녁 아파트 단톡방에 올라온 메시지를 확인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아파트 주민 모임의 사진 찍기를 맡은 이웃 강현우가 올린 사진 속에서 지혜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모습인데 평소와는 다른 화장과 옷차림이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그녀의 표정이었다. 가족에게 보여주던 얼굴과는 전혀 다른 생기 넘치고 활력 있는 표정이었다. 메시지를 좀 더 올려보니 현우는 아파트 자치회 총무로 활동하고 있었고 프리랜서 사진작가라는 직업답게 주민들의 활동 사진을 자주 올렸다. 그 속에 지혜의 모습이 자주 등장한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그녀가 모임에 잘 나가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사진 속에는 있는 걸까? 그날 밤 현관에 걸려있던 우리 가족 사진이 문이 닫히는 진동에 떨어졌다. 유리가 깨지면서 사진 한가운데 금이 갔다.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저 우연일 뿐이라 생각했다. 주말 우연히 지혜의 스마트폰 알림을 보게 되었다. 평소 같으면 신경 쓰지 않았을 메시지였지만 수신자가 현우라는 이름이었다. 내용은 볼 수 없었지만 알림이 사라지자마자 지혜가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는 모습이 의심스러웠다. 서윤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평소와 달리 조용히 방에 들어갔다. 저녁을 먹을 때도 말이 없었고 식사 후에는 숙제도 하지 않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 다가가 물어보니 오늘 친구들이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했다. 엄마가 다른 아저씨랑 카페에 있었대. 사진 찍는 아저씨. 아이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서윤이는 내 눈을 보지 못하고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다. 서준이는 그런 누나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다가 내게 다가와 작은 손으로 내 손을 꼭 잡았다. 아빠, 엄마 안 아파요? 아이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괜찮다고, 엄마는 건강하다고 대답했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의심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다. 지혜의 행동 변화,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습관, 늦은 귀가, 그리고 아이들의 이야기까지 모든 것이 이상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지혜의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인지, 아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어떤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지. 잠들기 전 침대 옆 서랍에서 우연히 신용카드 영수증을 발견했다. 내가 모르는 카페에서의 결제, 그것도 2번의 아메리카노와 디저트. 지혜는 혼자 카페를 가지 않는다. 그녀는 항상 누군가와 함께였다. 침대에 누운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잠든 모습은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아내였지만 낮에 그녀는 마치 다른 사람 같았다. 이제 나는 진실을 마주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그 진실이 우리 가족을 어디로 이끌게 될지 아직은 알 수 없었다. 의심은 서서히 내 일상을 잠식해 갔다. 사소한 직감에서 시작된 불안감이 이제는 명확한 형태를 띠기 시작했다. 밤마다 지혜의 휴대폰을 확인하고 싶은 충동과 싸우며 내가 과민 반응을 보이는 건 아닌지 스스로를 의심했다. 아내를 의심한다는 사실 자체가 나를 괴롭혔다. 출근길,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강현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게 인사했다. 그의 얼굴에서는 어떤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었다. 프리랜서 사진작가라는 그의 직업은 불규칙한 일정을 정당화했고 아파트 자치회 총무라는 직책은 주민들과의 잦은 접촉을 자연스럽게 만들었다. 그의 삶은 완벽한 위장막이었다. 준호 씨, 다음 주말에 단지 봄 행사 있잖아요. 가족 사진 찍어드릴게요. 지혜 씨랑 아이들 다 예쁘게 나올 거예요. 그의 말에 무의식적으로 주먹이 쥐어졌다. 내 아내의 이름을 부르는 그의 목소리에서 친밀감이 느껴졌다.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그의 말 하나하나를 분석하고 있었다. 회사에 도착해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다. 중요한 회의에서도 자꾸 생각이 딴 데로 흘렀다. 동료들은 내가 승진 준비로 긴장한 것이라 오해했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다. 점심시간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3번의 시도 끝에 겨우 받은 전화에서 그녀는 마트에 있다고 했다. 배경에서 들리는 소음은 확실히 마트 같았다. 하지만 왜 전화를 바로 받지 않았을까? 저녁 집에 돌아와 보니 서윤이가 이상하게 조용했다. 평소 학교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주던 아이가 묵묵히 숙제만 하고 있었다. 조심스레 다가가 물었다. 서윤아,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아이는 고개를 흔들었지만 눈빛이 불안했다. 그냥 친구들이 또 이상한 얘기해서요. 더 물어보려 했지만 아이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서준이는 저녁 내내 엄마 옆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평소보다 더 밀착해 있는 모습이었다. 마치 엄마가 어디론가 사라질까 두려워하는 듯했다. 지혜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아이들 숙제를 봐주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자주 허공을 맴돌았고
휴대폰은 항상 손이 닿는 곳에 두었다. 문자가 올 때마다 화면을 서둘러 확인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아이들이 잠든 후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을 때였다. 지혜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고 그녀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발코니로 나갔다. 통화하는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지만 내용은 알 수 없었다. 10분 후 돌아온 그녀는 어머니와 통화했다고 했다. 하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이 시간에 일찍 주무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지혜가 샤워하는 동안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충동에 그녀의 휴대폰을 확인했다.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다. 예전에는 서윤이의 생일이었는데 이제는 접근할 수 없었다. 이 작은 변화가 내 가슴을 더욱 무겁게 눌렀다. 다음 날 회사 점심시간에 아파트 단지 카페를 검색해보았다. 강현우의 SNS 계정이 나왔다. 사진작가답게 그의 페이지는 사진들로 가득했다. 주로 풍경과 인물 사진이었다. 스크롤을 내리다 멈칫했다. 한 달 전 올라온 사진 속에 지혜가 있었다. 우리 아파트 근처 카페의 창가에 앉아 있는 모습이었다. 캡션에는 오후의 햇살과 커피, 그리고 영감을 주는 뮤즈라고 적혀 있었다. 사진 속 지혜는 내가 알던 그녀와 달랐다. 평소 가족 앞에서는 보여주지 않던 표정이었다. 사진의 구도와 분위기에서 감지되는 친밀감이 나를 불편하게 했다. 더 아래로 스크롤하자 비슷한 사진이 몇 장 더 있었다. 모두 지혜였고 모두 내가 모르는 순간들이었다. 그날 저녁 아이들 앞에서 태연한 척 저녁을 먹었지만 내 마음은 이미 폭풍우 속에 있었다. 서윤이는 식사 내내 나와 지혜를 번갈아 관찰했다. 11살 아이의 눈에도 부모 사이의 긴장감이 느껴지는 듯했다. 서준이는 밥을 거의 먹지 않았다. 평소 좋아하던 반찬도 손대지 않았다.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조용히 물었다. 요즘 카페에 자주 가? 지혜의 손이 잠시 멈칫했다. 가끔 아이들 학교 갔을 때 시간 좀 보내려고. 혼자 그냥 가끔은 엄마랑 가끔은 동네 엄마들이랑. 그녀의 눈은 내 질문에 진짜 의도를 파악한 듯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더 캐물어야 할지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할지 망설였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지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한때는 세상의 전부였던 그 얼굴이 이제는 수수께끼로 가득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출근한다며 서둘러 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결심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퇴근 후 평소보다 일찍 귀가했다. 아이들은 학원에 있고 지혜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집안을 샅샅이 뒤졌다. 무엇을 찾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저 뭐라도 찾고 싶은 절박함이었다. 옷장 구석에서 예전에 보지 못한 원피스를 발견했다. 가격표가 아직 붙어 있었고 내가 모르는 고가 브랜드였다. 서랍 깊숙이 숨겨진 영수증들은 내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다. 내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지출이었다. 현관 열쇠 소리에 급히 모든 것을 원래대로 해놓았다. 지혜는 쇼핑백을 들고 들어왔다. 일찍 왔네. 오늘 회사 어땠어? 평소와 같은 질문이었지만 이제 모든 것이 가식으로 들렸다. 그녀의 미소, 관심, 모든 것이 거짓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아내를 미행하기로. 가족의 평화를 위해,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그리고 내 자신의 정신건강을 위해 진실을 마주해야 했다. 아내를 미행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회사에 휴가를 냈지만 출근하는 척 집을 나섰다.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멀리서 지혜를 지켜보았다.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돌아온 그녀는 평소보다 공들여 화장을 했다. 거울 앞에서 오랫동안 머리를 매만지는 모습이 창문으로 비쳐 보였다. 오전 10시 지혜는 평소 입지 않던 원피스를 입고 집을 나섰다. 그녀를 따라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인근 카페까지 걸어갔다. 멀리서 지켜보니 창가 자리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했다. 20분 후 강현우가 나타났다. 그는 카메라를 들고 있었고 지혜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다. 그들은 서로를 보는 순간 표정이 밝아졌다. 12년 결혼 생활 동안 아내가 나를 그렇게 반갑게 맞이한 적이 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카페에서 1시간을 보낸 그들은 함께 나와 강현우의 차를 타고 어디론가 떠났다. 내 차로 돌아가 그들을 따라가려 했지만 이미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손이 떨려 핸들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가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오후 2시 아이들 학교 시간이 가까워졌다. 평소라면 지혜가 아이들을 데리러 갈 시간이었다. 학교 앞에서 기다렸지만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결국 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서윤이가 물었다. 아빠, 오늘 회사 안 갔어요? 아빠가 오늘 일찍 끝나서 너희 데리러 왔지. 엄마는요? 엄마는 할머니 댁에 급한 일이 있어서. 거짓말이 쉽게 입에서 나왔다. 아이들 앞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속으로는 불안과 분노가 뒤섞였다. 지혜가 돌아온 것은 저녁 6시였다. 그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준호, 오늘 휴가였어. 미안해. 엄마가 갑자기 아프다고 해서. 또 다른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나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우리 사이의 진실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다음 날은 출근했다. 하지만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다. 점심시간 동료들과 어울리는 척하며 인터넷으로 숨겨진 메시지 복구 방법을 찾아보았다. 퇴근 후에는 아파트 경비실에 들러 편의점 음료수를 건네며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CCTV 영상 확인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 차에 누가 긁힌 자국을 내놓은 것 같아서요. 경비원 아저씨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주차장과 아파트 출입구 영상을 며칠치 확인할 수 있었다. 화면을 넘기며 찾던 순간이 있었다. 지난주 화요일, 지혜가 강연우의 차에 타는 모습, 또 다른 날, 밤늦게 돌아오는 그들의 모습. 경비원 아저씨의 시선을 피해 빠르게 휴대폰으로 화면을 찍었다.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다. 저녁 식사 시간, 지혜와 아이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대화를 나누었지만 내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CCTV 속 장면들만 반복되었다. 그날 밤, 지혜가 잠든 후 욕실에 들어가 혼자 울었다. 샤워기 소리에 묻혀 눈물을 흘렸다. 12년 동안 함께 쌓아온 추억과 신뢰가 무너지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다음 날은 주말이었다. 아침부터 지혜의 휴대폰이 끊임없이 울렸다. 그녀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통화했다. 서윤이가 내게 다가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빠, 엄마랑 싸웠어요?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왜 그렇게 생각해? 그냥 아빠가 요즘 엄마 얼굴 안 보잖아요. 아이의 예리한 관찰력에 가슴이 아팠다. 서준이도 평소보다 조용했다. 침대에서 내려오지 않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누워 있었다. 다가가 이불을 걷으니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왜 그래, 서준아? 아빠, 우리 이사 가요? 이사. 왜 그런 생각을 했어? 친구 민수네도 아빠랑 엄마가 싸우더니 이사 갔어요. 그리고 엄마가 짐 싸는 거 봤어요. 아이의 말에 등골이 오싹했다. 지혜의 옷장을 확인하니 정말 몇 벌의 옷이 사라져 있었다. 그녀는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용기를 내어 지혜의 휴대폰을 복구, 프로그램에 연결했다. 삭제된 메시지들이 하나둘 화면에 나타났다. 대부분 강현우와의 대화였다. 첫 만남,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 그리고 점점 깊어지는 감정의 흔적들. 마지막 메시지는 어제 것이었다. 이번 주말에 결정해.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아이들 문제는 내가 해결할게. 눈앞이 캄캄해졌다. 주말. 그러니까 오늘 그녀는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다. 증거를 더 찾아보니 강현우가 보낸 아파트 매물 정보도 있었다. 우리 아파트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다. 그들은 이미 새 보금자리를 준비하고 있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부서진 얼굴, 충혈된 눈, 며칠 동안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수염. 내가 어떻게 이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 어떻게 12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날 수 있을까? 거실로 나오니 서윤이가 조용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다가가 보니 4명의 가족이 그려져 있었다. 하지만 엄마 그림은 희미하게 그려져 있었고 멀리 떨어져 있었다. 아이도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다. 서준이는 자신의 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학교에서 가져온 가족 그림 숙제를 찢어 던져놓았다. 종이 조각을 주워 맞추어 보니 엄마 그림이 없었다. 대신 눈물 방울들이 그려져 있었다. 아파트 자치회 모임 메시지가 왔다. 내일 오후 정기 모임이 있다고 했다. 강현우가 모임을 주관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그 순간 결심했다. 더 이상 숨어서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모든 증거를 가지고 그들 앞에 서야 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 상황을 끝내야 했다. 밤이 깊어갔다. 거실 소파에 앉아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정리했다. CCTV 영상, 복구한 메시지들, 사라진 옷가지들, 새 아파트 계약서 사본까지 모든 것이 명백했다. 내일이면 12년의 결혼 생활이 어떤 방향으로든 끝날 것이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소파에서 깜빡 잠이 들었을 때 작은 손이 내 팔을 흔들었다. 서준이었다. 아빠, 무서워요. 아이를 안아주며 속삭였다. 괜찮아, 서준아. 아빠가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아빠는 너희 곁에 있을 거야. 서준이를 다시 재워주고 나왔을 때 지혜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이제 들어왔네. 응. 친구랑 영화 봤어. 또 다른 거짓말이었다. 이제는 그녀의 거짓말이 쉽게 보였다. 내일 아파트 모임 간다면서 그녀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어? 메시지 왔어. 나도 같이 갈게. 그녀의 표정이 당황으로 가득 찼다. 처음으로 그녀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다. 갑자기
너 그런데 안 가잖아. 이번엔 가고 싶어. 우리 가족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가 오갈 것 같아서. 지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직감한 듯했다. 내일 모든 가면이 벗겨질 것이다. 내일 우리 가족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는 주민들로 북적였다. 정기 모임이라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건 드문 일이었다. 지혜는 아침부터 평소와 달리 조용했다. 평소 모임 때 입던 옷보다 훨씬 신경 쓴 차림새였다. 그날따라 아이들도 이상하게 조용했다. 서윤이는 자신의 방에서 나오지 않으려 했고 서준이는 계속해서 배가 아프다고 했다. 서윤아, 잠깐만 나와봐. 문을 열고 들어가자 서윤이는 침대 위에 앉아 일기장을 쓰고 있었다. 내 모습을 보자 황급히 덮었다. 아빠, 오늘 모임 안 갈래요. 친구랑 약속 있어요. 평소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아이가 갑자기 거짓말을 하는 모습이 안타까웠다. 아이의 손을 잡고 물었다. 서윤아, 혹시 무슨 일 있니? 아빠한테 말해줄 수 있어?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친구들이 엄마랑 강 아저씨 얘기해요. 학교에서도 그래요. 다들 알아요, 아빠.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아이가 이런 상처를 받고 있었다니. 서윤이를 꼭 안아주었다. 아빠가 오늘 모든 걸 해결할게. 약속할게. 지혜는 식탁에서 화장을 고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이 불안했다. 모임 시간이 다가오자 우리는 말없이 커뮤니티 센터로 향했다. 가는 내내 서윤이는 내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서준이는 걸음을 떼지 못하고 서 있다가 결국 내가 안고 가야 했다. 커뮤니티 센터에 들어서자 강현우가 밝은 표정으로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는 우리 가족을 보자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곧 평정을 되찾고 환하게 웃었다. 준호 씨도 오셨네요. 보통 안 오시는데 특별한 일 있으세요? 그의 목소리에 미묘한 긴장감이 느껴졌다. 지혜는 내 옆에서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모임이 시작되고 주민들은 아파트 관리비와 조경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참을성 있게 순서를 기다렸다. 강현우가 사회를 보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갔다. 그는 때때로 지혜에게 시선을 보냈고 그녀는 미세하게 고개를 흔들었다. 그들만의 암호 같았다. 다음은 봄 축제 계획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요. 강현우가 프로젝터를 켜자 화면에 그의 사진들이 나타났다. 지난 아파트 행사의 모습들이었다. 그 중에는 지혜의 모습도 자주 등장했다. 어떤 사진에서는 둘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도 있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지만 내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오직 복구한 메시지들의 내용과 CCTV 속 장면들만 맴돌았다.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 분? 강현우의 물음에 내가 천천히 손을 들었다. 그의 얼굴에 잠시 당혹감이 스쳤다. 네, 준호 씨.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에서 USB를 꺼냈다.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잠시 보여드려도 될까요? 지혜가 갑자기 일어났다. 준호, 그만해. 제발.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다. 강현우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무슨 일이세요? 내 자리 뒤에 앉아있던 서윤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서준이도 울기 시작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다. 내가 아이들에게 무슨 짓을 하려는 걸까?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이 정말 최선일까? 자녀들의 눈물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USB를 강현우에게 건넸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강현우 씨와 제 아내가 몇 달째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새 아파트 계약까지 했더군요. 방 안에 정적이 흘렀다. 지혜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가렸다. 강현우는 USB를 받지 않고 서 있었다. 뭐라는 거예요? 오해하신 것 같은데. 오해요? 오해라면 이 증거들은 뭡니까? 내 목소리가 떨렸다. 참으려 했지만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CCTV 영상, 삭제된 메시지들, 모든 게 여기 있어요. 당신들이 계획한 새 집 계약서도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상처를 받고 있는지 알기나 해요? 지혜가 갑자기 내게 달려와 팔을 잡았다. 제발 그만해. 아이들 생각도 안 해. 아이들? 당신이 아이들 생각했어. 서윤이가 학교에서 친구들 놀림받고 있다는 거 알아? 서준이가 매일 밤 악몽 꾸면서 우는 거 알아? 강현우가 앞으로 나섰다. 진정하세요. 준호 씨, 여기서 이러지 말고 따로 이야기해요. 따로요? 당신들이 몇 달 동안 따로 만나면서 우리 가족을 파괴했잖아. 분노가 폭발했다.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여 소리쳤다. 서윤이가 겁에 질려 달려와 내 다리를 끌어안았다. 아빠, 가요. 제발 집에 가요. 아이의 간절한 눈빛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추한 모습을 보이다니. 고개를 숙이고 한 발짝 물러섰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주민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고 누군가 핸드폰으로 우리를 찍고 있었다. 아이들의 미래가 망가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지혜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그녀의 고백에 방 안이 더욱 조용해졌다. 강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혜씨, 그만둬요. 이건 그저 그만 거짓말해요. 당신이 먼저 유혹했잖아요. 행복하게 해주겠다. 아이들도 잘 키워주겠다. 다 거짓말이었죠? 지혜의 폭로에 강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발끝만 바라볼 뿐이었다. 한 명씩 사람들이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다. 누군가 나를 위로하는 듯한 시선을 보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지혜를 비난하는 눈빛을 보냈다. 커뮤니티 센터는 금세 텅 비었고 남은 것은 우리 네 식구와 강현우뿐이었다. 서윤이가 엄마에게 다가가 물었다. 엄마, 우리 이사 가요? 지혜는 아이를 바라보다가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다. 서윤아,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서준이도 조용히 다가와 물었다. 엄마는 우리 안 좋아해요? 지혜는 두 아이를 끌어안았다. 아니야.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게 너희야. 엄마가 잠시 혼란스러웠던 거야. 강현우는 천천히 뒷걸음질 쳤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지혜를 한번 바라보고는 말없이 커뮤니티 센터를 나갔다. 그가 남긴 것은 프로젝터 속 밝게 웃는 지혜의 사진뿐이었다. 나는 천천히 프로젝터 플러그를 뽑았다. 화면이 꺼지며 방은 더욱 어두워졌다. 지혜와 아이들이 바닥에 앉아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다. 그들 곁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집에 가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아파트로 돌아왔다. 집 안은 평소와 같았지만 우리 가족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변해 있었다. 서윤이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고 서준이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바라보았다. 지혜는 부엌에 서서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내 질문에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대답했다. 나 잠시 엄마 집에 가 있을게. 아이들에게 미안해. 떠나면 해결되는 줄 알아?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묻는 거야. 내가 우리 가족을 지켜줄 수 있어? 이제야 그녀가 내게 고개를 돌렸다. 눈물로 얼룩진 그녀의 얼굴에는 참회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답할 수 없었다. 12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졌는데 어떻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서윤이의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 깨달았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분노나 복수가 아니라 아이들을 지키는 것이었다. 지혜의 배신으로 무너진 건 내 자존심이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한 세계였다. 아이들 방으로 향했다. 모든 상처가 아물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아이들의 행복이 최우선이어야 한다는 것. 봄이 지나고 여름이 찾아왔다. 아파트 단지의 나무들은 짙은 녹음을 품었고 아이들은 방학을 맞이했다. 우리 가족에게는 많은 것이 변했지만 세상은 그대로 흘러갔다. 지혜는 그날 이후 친정으로 떠났다. 처음에는 일주일만 있겠다던 약속이 한 달로 늘어났다. 아이들은 매일 엄마에 대해 물었고 나는 그저 엄마는 할머니가 아파서 돌봐드리고 있어라는 거짓말로 둘러댔다. 하지만 아이들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서윤이는 특히 더 침묵했고 서준이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아파트 주민들의 시선도 달라졌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사람들은 눈을 피했고 인사를 건네도 어색하게 받았다. 강현우는 이사를 갔다는 소문이 돌았다. 어떤 이웃은 그가 다른 도시로 떠났다고 했고 또 다른 이웃은 해외로 나갔다고 했다. 진실이 무엇이든 그는 우리 앞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주말, 지혜가 아이들을 데리러 왔다. 2주 만의 만남이었다. 서윤이는 처음에는 엄마를 보자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갔지만 결국 눈물을 흘리며 나왔다. 서준이는 망설임 없이 엄마에게 달려가 안겼다. 아이들은 하루 종일 엄마와 시간을 보냈고 저녁이 되자 지혜는 다시 떠났다. 문이 닫히는 소리에 서준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는 왜 우리랑 안 살아요? 단순한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다. 아이를 품에 안고 토닥이며 걸어가는 것이 최선이었다. 서윤이는 침대에 누워 이불을 뒤집었었다. 조용히 다가가 이불을 걷으니 눈물로 젖은 얼굴이 보였다. 서윤아, 괜찮아? 아빠, 엄마가 돌아올까요? 그 질문에 가슴이 무너졌다. 나도 같은 질문을 매일 밤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었다. 지혜가 돌아오기를 원하는지, 내가 그녀를 다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우리 가족이 다시 예전처럼 행복할 수 있을지, 아빠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아빠는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다음 날, 지혜에게서 문자가 왔다. 이야기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아이들을 이웃집에 맡기고 카페에서 그녀를 만났다. 2달 만에 마주 앉은 그녀는 많이 변해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다. 하지만 눈빛은 이전과 달리 또렷했다. 아이들은 잘 지내? 그럭저럭. 서윤이는 말이 없어졌고 서준이는 밤마다 울어. 내가 없는 동안 많은 게 바뀌었어. 지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어.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 중이야. 무슨 선택? 가족을 버린 거? 날카로운 질문에 그녀는 움찔했지만 고개를 들고 대답했다. 그래, 그런 선택.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이유가 있었어. 내가 나 자신을 잊어버린 것 같았어. 육아와 가사에 파묻혀서 지혜라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로만 존재하는 것 같았어. 침묵이 흘렀다. 그녀의 말이 이해가 될 듯 말 듯 했다. 그래서 다른 남자를 찾은 거야? 변명이 될 순 없지만 현우는 내게 오랜만에 사람으로 대해줬어.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사진을 찍어주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했어. 그게 전부였어야 했는데 감정이 점점 깊어졌고 어느새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와버렸어. 카페 창밖으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다. 다른 가족들의 평범한 일상이 부러웠다. 이제 어떻게 하고 싶어? 지혜는 잠시 손가락으로 테이블 위에 물방울을 문지르다가 입을 열었다. 돌아가고 싶어. 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다면 이해해. 그래도 아이들과는 계속 만나고 싶어.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녀를 다시 받아들일 수 있을까? 배신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시간이 필요해. 지금은 대답할 수 없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파트 놀이터에서 서윤이와 서준이를 발견했다. 그들은 다른 아이들과 떨어져 그네에 앉아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니 서윤이가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들여다보니 4명의 가족 그림이었다. 이번에는 엄마 그림도 선명했다. 예쁘게 그렸네. 엄마도 같이 있네? 서윤이는 그림을 내게 건넸다. 아빠, 엄마 언제 돌아와요? 엄마도 우리랑 같이 살고 싶대. 하지만 아빠와 엄마가 좀 더 이야기를 나눠봐야 해. 서준이가 내 팔을 잡아당겼다. 아빠가 엄마한테 화났어요? 처음에는 화가 많이 났었어. 하지만 이제는 그냥 슬퍼.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빈집은 여전히 낯설었다. 냉장고에는 지혜가 직접 담근 김치가 아직 남아있었고 옷장에는 그녀의 옷몇 벌이 걸려 있었다. 곳곳에 그녀의 흔적이 남아있었지만 그녀는 없었다. 저녁을 준비하며 생각했다. 강현우의 말처럼 잠시의 위로였을 뿐이라면, 지혜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12년간의 추억을 모두 버릴 수 있을까? 아니, 그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행복이었다. 서윤이와 서준이에게 가장 좋은 선택은 무엇일까?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다. 일단 한 번 더 시도해보자. 지혜가 돌아온 것은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다. 아이들은 처음으로 밝게 웃었다. 저녁 식탁에 다시 4명이 앉았고 서윤이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했다. 서준이는 엄마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다. 표면적으로는 일상이 회복된 듯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어색함이 감돌았다. 우리는 같은 방을 쓰지만 같은 침대에서 등을 돌리고 누웠다. 지혜의 숨소리가 들렸지만 손을 뻗을 수 없었다.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지혜가 내게 다가왔다. 우리 상담을 받아보는 건 어때? 부부 상담.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지만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동의했다. 매주 화요일 저녁, 우리는 상담실을 찾았다. 처음에는 서로 할 말이 없었지만 세션이 거듭될수록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난 내가 필요한 걸 몰랐어. 내 존재를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아. 나도 내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어. 그냥 참기만 했지. 서로의 실수와 부족함을 인정하는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조금씩 치유의 길로 나아갔다. 완전한 용서는 아직 멀었지만 이해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어느 저녁, 아이들이 잠든 후 거실에서 지혜와 와인 한 잔을 나누고 있었다. 오랜만에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준호야, 우리 괜찮아질까? 그녀의 눈에는 불안과 기대가 함께 담겨 있었다. 솔직한 대답을 해주고 싶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노력하고 있잖아. 그게 중요한 거 아닐까? 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의 손이 조심스레 내 손을 향해 뻗어왔다. 잠시 망설이다 그 손을 잡았다. 아직 예전 같은 따뜻함은 아니었지만 차갑지도 않았다. 아파트 창밖으로 가을 하늘의 별들이 빛났다. 별들 사이의 어둠처럼 우리 사이에는 아직 많은 공백이 남아있었다. 하지만 별빛처럼 희망도 함께 있었다. 돌이킬 수 없이 깨진 것도 있었지만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것도 있었다. 서윤이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노래소리가 들렸다. 아이는 잠들기 전 항상 같은 노래를 들었다.
엄마가 예전에 불러주던 자장가였다. 서준이의 그림 속에는 다시 4명의 가족이 손을 잡고 있었다. 아이들은 이미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강했고 더 현명했다. 어쩌면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위한 첫걸음은 아이들에게서 배우는 것일지도 모른다. 인생은 완벽한 행복이나 완전한 불행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의 모든 감정과 경험으로 이루어진 여정이었다. 우리 가족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쩌면 이제야 진짜 시작인지도 모른다. 조용한 아파트의 거실에서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은 채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다. 행복은 늘 가까이에 있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멀리서만 찾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구독자님들,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